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입니다. 30년 넘게 노인의학을 전공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의사 한종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건강검진도 잘 받고 약도 챙겨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자꾸 여기저기 아픈 걸까? 왜 옆집 할머니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더 정정하실까? 왜 나는 갑자기 이렇게 기력이 떨어지는 걸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몰랐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85세 이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나이나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간단한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85세 전에 일찍 돌아가시는 4가지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것들은 제가 직접 환자분들에게 적용해서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이라는 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외래 진료를 마치고 병동을 해진하던 중 78세 김영수 님을 만났습니다. 5년 전 처음 뵀을 때만 해도 정정하셨던 분이었는데 이날은 많이 야위어 계셨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니 최근 3개월 사이 체중이 8kg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혈압도 불안정했고 혈당 수치도 들쭉날쭉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김영수님은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다 틀린 것 같아요. 아내가 2년 전에 먼저 갔잖아요. 그 후로 밥 먹는 것도 귀찮고 뭘 해도 의욕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김영수님 같은 분들을 지난 30년간 정말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실 수 있는 분들이 80세도 되기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 85세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의 70% 이상이 심각한 외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경우,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만날 사람이 없어진 경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 계신가요? 요즘 만날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신 분? 전화벨 소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울리는 분?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외롭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처음에 저도 이것이 단순히 우울증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니 그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을 공격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무려 75년 동안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를 아시나요? 이 연구에서 밝혀진 가장 놀라운 사실은 사회적 관계의 질이 건강과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브리검영 대학교에서 148개의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50%나 높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 아십니까? 담배를 하루 15개비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비만보다 운동 부족보다 외로움이 건강에 더 해롭다는 겁니다. 김영수님의 경우도 정확히 이 패턴이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집에만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다른 도시에 살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전화가 왔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보라는 제 권유에도 귀찮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는 동안 김영수님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외로움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직접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몸 전체의 염증 수치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제가 직접 본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박순자님은 남편과 사별한 후 1년 만에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 전 건강검진에서는 혈관 상태가 양호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 만에 혈관이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박순자님께 여쭤봤습니다. 이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순자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만 봤어요.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냥 하루하루 버텼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분의 심장을 공격한 건 단순히 콜레스테롤이나 혈압만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지 기능의 저하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접하지 않고 생각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TV를 본다고 해서 뇌가 활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대화를 나누고 논쟁도 하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면서 감정을 주고받아야 뇌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이런 자극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뇌 기능이 빠르게 퇴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70대 초반에 경미한 건망증으로 시작해서 75세쯤 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공통점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영수님께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이라도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경로당이든 노인복지관이든 교회든 절이든 어디든 좋으니까 사람들을 만나세요. 처음에는 김영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에게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김영수님이 근처 복지관의 서예 교실에 등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영수님이 서예 교실에서 어색해 하셨지만 한 달쯤 지나자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얻은 확신입니다. 2개월 후 외래 진료 때 만난 김영수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체중이 4kg이나 늘었고 혈압도 안정되었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김영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서예 교실에서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같이 점심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니까 하루가 금방 가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제는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녀왔어요.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약보다, 주사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혼자 계신 분들은 오늘 당장 밖으로 나가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경로당, 복지관, 종교시설, 동호회, 어디든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는 게 생명을 연장하는 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영양 불균형입니다. 특히 단백질 부족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이 들면 입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니까 조금만 먹어도 괜찮다고요? 아니면 고기는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채소 위주로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제가 작년에 만난 81세 이순희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희님은 몇 달 전부터 자꾸 넘어지신다고 외래로 오셨습니다. 집에서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화장실 가다가 주저앉기도 하셨답니다. 저는 처음에 뇌 문제나 어지럼증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요즘 뭐 드세요? 이순희님은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식 먹어요. 아침에는 미숫가루 한 잔, 점심에는 김치랑 된장찌개, 저녁에는 죽이나 국수 조금. 고기는 안 먹어요. 콜레스테롤 높아진다며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순희님이 자꾸 넘어지는 이유를요. 근육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혈액 검사를 다시 확인해 보니 알부민 수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의 단백질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순희님은 심각한 단백질 결핍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을 조금 덜 먹어도 근육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합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단백질을 먹어야 합니다. 대한노인병학회에서 권장하는 노인의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2g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계란으로 치면 10개 정도, 닭가슴살로 치면 300g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런데 제가 만난 노인 환자분들의 90% 이상이 이 양의 절반도 섭취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입맛이 없어서입니다. 나이가 들면 미각이 떨어지고 식욕도 줄어듭니다. 둘째, 잘못된 건강 상식 때문입니다. 고기 먹으면 안 좋다는 생각, 채식이 무조건 좋다는 생각 때문에 단백질을 피하십니다. 셋째, 혼자 사는 경우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하기 귀찮아서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근육이 빠집니다.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빠지면 걷기 힘들어집니다. 계단 오르기 힘들어집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이 더 빠집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70대 초반에는 정정하게 걸어 다니시던 분이 75세쯤 되면 지팡이를 짚고 오시고 80세쯤 되면 휠체어를 타고 오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식사 일기를 보면 거의 대부분 단백질 섭취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면역력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항체도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폐렴, 요로감염, 피부감염 등이 자주 생깁니다. 실제로 85세 이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의 주요 사인 중 하나가 폐렴입니다. 그리고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영양 상태가 불량했습니다. 이순희님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고기 드셔야 합니다. 계란도 매일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두부도 드시고 콩도 드세요. 콜레스테롤 걱정하지 마세요. 어르신 나이에는 근육이 더 중요합니다. 이순희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양사와 함께 구체적인 식단을 짜드렸고 이순희님은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이순희님이 외래에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걸음걸이가 확실히 안정적이었습니다.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체중도 3kg 늘었는데 이것은 근육이 늘어난 겁니다. 이순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넘어지지 않아요. 힘도 생기고 계단도 혼자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다 고기 먹어서 그런가 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어르신. 고기가 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식단을 점검하세요.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꼭 드세요.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생선이나 고기 한 토막, 저녁에 두부나 콩 요리. 이렇게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간식으로 우유나 치즈, 견과류도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셔서 요리하기 힘드신 분들은 배달 도시락을 활용하세요. 요즘은 노인 맞춤형 도시락 서비스도 많습니다. 아니면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겁니다. 이것이 85세를 넘어 90세, 95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약물 오남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3가지, 5가지, 아니면 10가지 이상? 제가 만난 80세 이상 노인 환자분들의 평균 복용 약물 개수는 7.5개였습니다. 어떤 분은 15가지 이상의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약이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있으면 여러 가지 약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제가 6개월 전에 만난 76세 최철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철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의식이 흐릿하고 혈압이 너무 낮았습니다. 저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최철수님 보호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평소에 무슨 약을 드세요? 보호자가 큰 봉지를 꺼내 보여줬는데 거기에 약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 무려 13가지였습니다. 혈압약 3종류, 당뇨약 2종류, 콜레스테롤약, 위장약, 진통제, 수면제, 그리고 한의원에서 받은 한약까지. 저는 보호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약들을 누가 처방했나요? 보호자가 대답했습니다. 내과에서 받은 것도 있고, 정형외과에서 받은 것도 있고, 한의원에서 받은 것도 있고, 어떤 건 약국에서 그냥 사신 거예요. 아버지가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니까 이것저것 드시게 됐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받은 약들을 아무도 전체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약들 중 일부는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최철수님의 혈압을 과도하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쓰러지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노인 환자분들이 응급실에 오시는 이유 중 상당수가 약물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본인도, 가족도, 심지어 의료진도 처음에는 약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약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지 병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특히 노인에게는 약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간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약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면 배출되던 약이 3일, 4일씩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약물이 축적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더 큰 문제는 약물 간 상호작용입니다. 약을 한두 가지 먹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5가지, 10가지를 동시에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약은 다른 약의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어떤 약은 다른 약의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상호작용을 모두 예측하는 것은 의사도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노인의 경우 약물 부작용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할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10가지 이상을 복용하면 그 위험은 4배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려고 먹는 약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저는 최철수님의 약을 전부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약을 줄였습니다. 13가지에서 7가지로 줄였습니다. 혈압약도 1가지로 통합했고 위장약도 꼭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한의원 한약과 약국에서 산 진통제는 중단했습니다. 2주 후 최철수 님이 외래에 오셨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표정이 훨씬 맑아졌습니다. 어지럼증도 사라졌고 기운도 났다고 하셨습니다. 최철수 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을 줄였는데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약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약만 정확하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약통을 확인해 보세요. 몇 가지를 드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약들을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첫째, 모든 약을 한 명의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여러 병원에 다니시더라도 한 명의 의사에게 전체 약 목록을 보여주고 검토받으세요. 둘째, 약국도 한 곳으로 통일하세요. 약사님들이 약물 상호작용을 체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처방받지 않은 약은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 건강보조식품, 한약, 일반의 약품도 모두 약입니다. 다른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약을 정리하세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지금도 필요한 약인지 확인하세요. 어떤 약은 증상이 좋아지면 끊어야 하는데 계속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약을 먹고 이상 증세가 생기면 즉시 의사에게 알리세요.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껍거나 기운이 없거나 뭔가 평소와 다르다면 약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세 가지만큼이나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움직이셨나요?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신 것 빼고 밖에 나가서 걸으신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10분? 20분? 아니면 전혀 안 나가셨나요?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하루에 30분도 걷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집 밖에 나가는 게 일주일에 한두 번뿐이었습니다. 병원 갈 때, 마트 갈 때만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82세 정미자님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정미자님은 무릎이 아프다며 외래에 오셨습니다. 무릎 관절염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걷기 운동은 하세요? 정미자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걸어요? 쉬어야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반대입니다. 무릎이 아플수록 걸으셔야 합니다. 물론 무리하면 안 되지만 적당히 걷는 것이 오히려 관절에 좋습니다. 정미자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관절 주변에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관절을 지지해 줍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관절에 가는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더 아파집니다. 반대로 적당히 걸으면 근육이 강화됩니다. 그러면 관절 부담이 줄어들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저는 정미자님께 구체적인 운동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하루 10분씩만 걸으세요. 천천히 편안하게. 아프면 쉬고 괜찮으면 계속하세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5분씩 늘리세요. 정미자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후 정미자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정미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처음에는 아파서 힘들었는데 계속 걸으니까 오히려 덜 아파요. 지금은 하루 30분씩 걷고 있어요. 3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미자님이 진통제를 끊으셨습니다. 약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표정도 목소리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운동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걷기만 해도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장이 강해집니다.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혈압이 안정됩니다. 혈당이 조절됩니다. 골밀도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뇌가 활성화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걷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40% 낮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걸을 때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그리고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것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꾸준히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매일 걷습니다. 가벼운 체조도 합니다. 집안일도 스스로 하십니다. 반대로 70대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분들은 대부분 움직임이 적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한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는데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더 움직이셔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더 아파집니다. 더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아예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무리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1시간씩 걸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 5분이면 됩니다.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조금씩 늘리세요.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고 그렇게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밖에서 걸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날씨가 나쁘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도 됩니다. TV를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걸으세요.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95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85세 때부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십니다. 10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3번 반복하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약 한 알 안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이분이 제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오래 사는 비결은 간단해요. 매일 움직이는 거예요. 쉬면 죽는 줄 알고 움직여요. 그 말이 맞습니다. 쉬면 죽습니다. 움직여야 삽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의학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움직이세요. 걷기가 힘들면 의자에 앉아서 팔다리를 움직이세요. 그것도 힘들면 누워서라도 스트레칭을 하세요. 어떤 형태든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85세를 넘어 90세, 95세, 100세까지 사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85세 전에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의 4가지 이유. 첫째, 사회적 고립입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사람들을 만나세요.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종교시설이든 나가세요. 외로움은 담배보다 더 해롭습니다. 둘째, 영양 불균형입니다. 특히 단백질 부족이 심각합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드세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 콜레스테롤 걱정하지 마시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근육이 생명입니다. 셋째, 약물 오남용입니다. 약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주치의 한 분과 상의해서 불필요한 약은 줄이세요. 여러 병원에서 받은 약을 아무 생각 없이 다 드시지 마세요. 약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매일 움직이세요. 하루 5분이라도 좋으니 걷기 시작하세요. 쉬면 죽습니다. 움직여야 삽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4가지는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85세를 넘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90세가 넘어서 정정하신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잘 드십니다. 약을 적절히 관리합니다. 그리고 매일 움직입니다. 단순하죠? 하지만 이 단순한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경로당 문의 전화 한 통 하세요. 오늘 저녁 식탁에 고기나 생선 한 토막 올리세요. 오늘 여러분이 먹는 약 목록을 적어서 다음 병원 방문 때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오늘 집 앞을 5분만 걸으세요. 작은 실천이 생명을 구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수많은 사례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김영수님은 서예 교실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살아났습니다. 이순희님은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철수님은 약을 줄이면서 오히려 건강해졌습니다. 정미자님은 걷기 시작하면서 통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세든 80세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1년 후, 2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실천하면 그때는 훨씬 건강한 모습으로 계실 겁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약을 처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은 근본적으로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 가족과 함께 하세요. 자녀분들께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로당 등록할 때 함께 가달라고 하세요. 장 볼 때 단백질 많은 식품을 사달라고 하세요. 병원 갈 때 약 정리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산책할 때 같이 걸어달라고 하세요. 가족들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그러면 가족들이 기꺼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과도 함께 하세요.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걷기 약속을 잡으세요.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식사하세요.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더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85세는 끝이 아닙니다. 90세, 95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어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유전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의 건강지킴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